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논술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 하시고 서울여대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여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서울여대 2017년도 논술 합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신감 가지고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여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선 서울여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특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대 학생들이 많이들 보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이랑 어떤 점이 조금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조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특징부터 한번 보죠. 일단 문항수는 2시간 90분이고요. 연필 샤프 못 씁니다. 글자 수 제한없고 가로줄로 쓰죠. 그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2017년도의 변경사항은 없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2016년도 대비 이번 문제의 형태가 바뀌었죠. 과거에는 이번 문제가 도표를 잔뜩 한 7, 8개 정도 주고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면 올해 2017년도 모의논술 문제는 2번에서 법의 어떤 낯선 개념을 주고 그 낯선 법적인 개념들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형태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크게 많이 바뀐 형태는 아니지만 1번하고 2번의 어떤 난이도가 거의 좀 비슷해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얼마나 낯선 개념이나 핵심 쟁점들을 정확히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조금 바뀌었다. 전에는 어떤 데이터나 통계,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를 뒀다면 이제는 제시문을 읽고 그 제시문에 들어있는 개념을 가지고 표나 도표, 그래프를 분석하는 걸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논제의 유형은요, 항상 서울여대는 비교 분석하시오, 비판 평가이고 자주 나오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세요. 요거 은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조금,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 색깔을 좀 칠해볼까요? 요거 자주 나오거든요. 문제 해결, 대안 제시, 이게 꾸준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읽어 두실, 준비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 그래프 통계는 거의 매년 나와요. 이번 올해도 2017년도 모의에도 도표 그래프 통계가 매년 나오는데 올해도 나왔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예년에는 이번 문제에서 도표 그래프 통계가 한꺼번에 확 나왔다면 이제는 1번에도 나오고 2번에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흩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서울여대는 전통적으로 도표 그래프 통계에 대한 분석을 항상 요구하는 문제를 내니까 도표 그래프는 최대한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티를 내야 되겠습니다. 주제의 유형. 서울여대는 어떤 주제가 많이 나오냐면요. 일단 경제 주제 자주 나옵니다. 효율성, 합리성, 어떤 합리적 선택 뭐 이런 문제 자주 나오고요. 환경과 관련된 문제, 빈곤과 관련된 문제, 흔히들 우리 사탐 시간에 자주 배우는 것들, 주제들 있잖아요. 효율성, 형평성, 자유와 평등, 뭐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어떤 대학이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쟁점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요. 그 숙지된 쟁점을 토대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꼼꼼하게 서술하는 걸 아주 중요시 여기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상 글을 쓰실 때는 의외로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자기의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요것만 좀 갖추면 그닥 어렵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이 종종 출제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문학 작품이 나올 때 난이도가 조금 많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2017년도 논술 대비 수능 끝나면 논술을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어떤 문학 작품에 이 출제된 어떤 문제를 반드시 조금 풀어보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죠. 서울여대 내가 합격해야 되겠다. 학생들이 대부분 어휴 선생님 저 등급이 낮은데 어떡하죠? 너무 걱정 마세요.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합격자의 어떤 성적
분포, 등록자들의 성적 분포가 주로 3에서 6등급 사이죠. 그죠? 4, 5등급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등급이 내가 7등급, 8등급만 아니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일부러 제가 점수 배점이나 이건 안 넣었어요. 이미 확정된 거니까. 결국에는 뭐가 당락을 결정한다?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가가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여대 키포인트. 이 오타가 났네요. 그죠? 논제의 요구 순서대로 답하는 게 좋던데 이게 오타가 났네요. 그죠? 서울여대 논술의 어떤 키포인트는요. 뒤에서 논제를 잠깐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논제의 요구 순서대로 쓰세요. 왜냐하면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 쓰는 게 좋습니다. 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서술하세요. 서울여대 글을 쓰게 시키면 아이들이 짧은 글을 그냥 짧게 그냥 답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한 400~500자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 발표한 답들을 보면 기본이 700~800자 넘어갑니다. 1000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충분히 서술하는 게 좋고요. 시간이 물론 90분이라서 조금 타이트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에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 들어있고 나에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있는데 이걸 토대로 달을 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상시 말하듯이 이렇게 충분히 서술해 주는 거 나쁘지 않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비 방법. 조금 더 도표 그래프는 반드시 꼼꼼하게 연습하는 습관을 조금 들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도표 그래프는 최대한 꼼꼼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구체적 사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요거는 왜 그래? 요건 필수입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가 요거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발표한 예시 답안을 보면 전부 다 구체적 예시들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가면서 글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설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글을 씁니다. 자, 그리고 요 쓰는 과정에서 충분히 서술하는 과정에서 글의 흐름 있잖아요. 뭐냐면 가에서 언급하고 나 언급하고 다 언급할 때 가에서 나에서 다 언급할 때 넘어갈 때 연결되는 어떤 문장 정도 하나 정도 써주면은 눈에 띄는 어떤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대비 방법. 자,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2017년도 모의 문제는 반드시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바뀐 유형에 어떻게 내가 적용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기출 정도는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요거는 이번 문제가 바뀐 형태는 아니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왜 제가 이걸 추천하냐면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독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비슷한 유형의 형태의 문제를 하나 정도 더 풀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문제는 이번 과거의 기출 문제 중에서 2번을 제외하고 1번만 쭉 모아서 풀어봐도 충분히 연습이 돼요. 무엇을 연습을 해야 되냐? 개념을 중심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서울여대는 가에 나타난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 나타난 그래프 통계 혹은 제시문들을 분석, 설명 혹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과 그 개념을 활용해서 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개념이 적용된 구체적 사례까지 학생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어떤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해 두는 게 좋고요. 도표 그래프에 대한 분석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도표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표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XY축이 있잖아요. XY축의 의미가 나와야 되고요. 그죠? 도표나 그래프가 있으면 X축, Y축의 의미가 분명히 서술돼야 되고 둘째, 어떤 의미 있는 수치의 차이가 서술되어야 됩니다. 셋째, 그래서 그래프 전체의 의미를 규정해야죠. 결국 도표나 그래프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건 요 세 가지를 한다는 걸 뜻해요. 도표나 그래프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 도표가 X축과의 항목과 Y축의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수치가 수치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 수치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이 그래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서술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될 때 뭔가 글이 조금 선명해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글을 쓰신다면 충분히 대비가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세 문제 정도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개념을 중심으로 독해하고 도표 그래프를 분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저리 길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은 이제 글이 조금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뭔가 비교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두 갈식으로 써 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갈식으로 쓰라는 뜻입니다. 두 갈식으로 서술하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렇게 써야 좋은 글을 쓰죠. 자, 그 다음에 합격생 특징 보겠습니다. 자, 서울여대 합격하는 학생들은요, 구성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순서대로 쭉 쓰고요. 그리고 질문에 맞춰서 글의 흐름을 잘 연결해서 씁니다. 어찌됐건 주어진 질문의 순서대로 쓴다고 해서 주어진 순서대로 딱 답만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그래서 문장과 문장 특히 단락과 단락 사이에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여대 글 쓰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제시문을 읽다가 뭔가 어려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도표나 그래프의 어떤 핵심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반드시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게 서울여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주어진 순서대로 딱 쓰되 중요한 개념을 빼놓지 않고 도표나 그래프를 명확하게 분석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2017년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017년도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모의논술 문제 논제만 한번 볼게요. 가와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험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라. 자,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설명은 개념적으로 딱 규정해주는 개념적 설명이 있고, 설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설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설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적 설명, 그 다음에 이유나 원인 설명, 인과적 설명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설명합니다. 의미.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실험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차이를 개념적으로 딱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가에 나타난 실험이 뭐다? 개념적으로. 보통 지시적 설명이라고도 합니다. 나에 나타난 실험이 뭐다? 이렇게 딱 개념적으로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만약에 그 개념을 못 찾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문 안에서 가장 유사한 어떤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 1과 표 2를 활용해서 표 1과 표 2를 활용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표 1에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실험이 초래될 것인지를 설명한 다음 결국에는 1, 2를 활용한 다음에 가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험 유형 1, 2를 보면 가의 실험이 나타날 거야. 나의 실험이 나타날 거야를 설명하래. 마찬가지로 설명이죠. 왜 나의 실험이 나타날 거냐면 그 이유는 뭐다. 결국 인과적 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 대학의 특징은 항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자,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가 발생한 뭐가 있죠? 반드시 문제점을 요구할 때는 원인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주시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다와 관련지어서 논술하라 그랬으니까 다의 무엇과 관련지어서 논술할 것인지 다에서 관련지어야 될 것 하나 딱 명확하게 뭔가 지식정보사회라든지 아니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즉 이렇게 관련지어, 활용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을 명확히 찾아야 됩니다. 표 1과 표 2를 활용하라 그랬잖아. 그럼 표 한번 볼까요? 표 1, 표 2.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표 1, 표 2 나오면 표 1과 표 2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 1과 표 2가 나오면 항상 가로축, 세로축. X축에 들어가 있는 거 뭐, Y축에 들어가 있는 거 뭐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죠. X축에 뭐가 있어요? 농업, 광업,
서비스 뭐예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연도 요거는 뭐 없잖아. X축, Y축의 의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중이 어때요? 80년, 90년, 2000년, 10년, 15년 넘어오면서 어때요? 농임업은 1차 산업은 급격히 줄어들고 3차 산업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관공업은 약간 줄어드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표 1이 보여주는 건 우리나라가 1980년에서 2015년도 흘러오면서 1차 산업이 줄고 3차 산업이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보면 80년에서 90년 어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들죠. 이런 유의미한 차이들을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표 2는 뭘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석탄 광업이야, 광업. 광공업 중에서 광업에 해당되는 거죠. 광업에 해당되는 것이 어때? 탄광, 생산량, 석탄, 과정용 무연탄 어때? 이런 것들이 2012년도에 많이 줄어들죠. 88년 대비. 그리고 반대로 원유를 수입한다. 천연가스 수요. 생산량, 요 원유를 수입한다. 이건 뭐죠? 3차 산업이죠. 유통업이잖아. 이게 증가한 거야. 결국에는, 광공업이 그 중에서 많이 줄었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많이 줄었어요? 여기에 준 거의 대부분은 뭐야? 공업이 아니라 광업에 해당되는 거야. 그죠? 표 2는 표 1에 나타난 2차 산업 중에서 광업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보면 어떤 실험이 나타나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어떤 표 1, 2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어떤 실험의 유형을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이렇게 서울여대 문제를 풀 때는 도표,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시문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보면서 개념적으로 딱 잡아서 논제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써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는 조금 복잡하죠. 요거는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가 꼼꼼하게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통합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통합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법적 책임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그래서 능동 제어형 자동차랑 통합 자율주행 자동차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능동 제어형 자동차랑 통합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른 차와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 운전자나 차주의 불법 행위가 어디까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요. 불법 행위의 성립 여부. 그러면 불법 행위의 성립 여부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불법 행위의 어떤 성립 여부라고 하는 이 낯선 개념을 학생이 이해하고 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피해자의 손해배상할 책임이 나와 있는데 손해배상의 책임이 나에 나와 있어.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정도 라는 이 개념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2번 문제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뭔가 낯설게 보이긴 하는데요. 낯설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낯선 것이 아니라 제시문 안에 들어있는 낯선 개념에 대한 설명이 가나 다에 다 들어있어요. 가나다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나다를 읽고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이 5가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씩 따지기만 하면 충분히 주어진 순서대로 글을 쓰면 됩니다. 요거는 1번, 2번은 비교하라고 그랬으니까 번호를 붙여서 써도 되고 그냥 쭉 연결시켜서 써도 돼요. 결국에는 대학이 묻는 건 그림 1과 다를 바탕으로 다에서는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거든요.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 그림 1, 통합 자율주행 자동차와 능동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아래 문제, 이 2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어진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쓰면 충분히 자신감 있게 글을 쓸 수 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기억해야 될 거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결국에는 서울여대 논술 문제를 쓸 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제시문 정확히 읽고 도표 그래프 정확히 읽는 거. 그래서 주어진 순서대로 차근차근 쓰시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걸 쓰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순서대로 여기 썼죠. 그죠? 자, 논제의 요구 순서대로 그냥 차근차근 충분히 도표와 그래프를 꼼꼼하게 최대한 반드시 구체적으로 낀 사례를 들어서 쓴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서울여대 너무 걱정 마시고 자신감 있게 글을 한번 써보세요. 자, 서울여대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